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대동맥 질환과 심장 판막 질환,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을 다루고 있는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동맥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동맥 질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동맥 박리 환자가 스스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동맥 박리를 포함해 대동맥 질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이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으로 노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는 대동맥 박리 환자 수는 2005년에 인구 10만 명당 3.29명에서 발생을 하였고, 2015년에는 10만 명당 4.82명에서 발생하여 대동맥 박리 발생률이 10년 사이에 46%가 증가하였습니다. 환자 수는 1200명에서 2100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70%가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환자도 2009년에서는 570명, 2018년에서는 약 1760명 정도가 복부 대동맥류로 치료를 받아 환자 수는 210%가 증가하였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개복 수술은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스텐트 시술인 이반은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환자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흉부 대동맥류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8,000여 명에서 2022년 24,000여 명으로 한 해 2만 명이 넘는 환자가 흉부 대동맥류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3년 사이에 33%가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관인 대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동맥 질환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치료, 수술 후 관리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입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은 세 종류의 질환, 대동맥 박리, 대동맥 병내 혈종, 관통성, 축상, 경화성 궤양을 포함하는 증후군인데, 병이 발병한 지 2주 이내의 질환을 뜻하게 됩니다. 대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의 세 겹으로 이루어진 파이프 형태의 혈관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이 혈관의 가장 안쪽층인 내막이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파열이 되고, 그 파열된 틈으로 혈액이 유출되면서 내막과 외막 사이로 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종이 2장이 붙어 있던 것이 벗겨지듯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박리의 원인은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세포 결합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기계적 스트레스가 더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죽상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과 같은 퇴행성이 위험인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근육세포와 결합 조직의 이상이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유전질환, 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동맥류, 병내혈종, 대동맥 궤양에 의해서도 대동맥 박리로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 전체에 피를 보내주기 위해 심장에서 위쪽으로 출발하여 지팡이 모양으로 굽어진 후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과 접해 있으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나가는 뿌리 부분을 대동맥 근부라고 하고, 상행 대동맥이 되어 몸의 위쪽으로 향하였다가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이 되는 대동맥 궁이라는 곳에서 양쪽 팔과 머리 쪽으로 혈액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행 대동맥이 되어서 가슴과 배를 지나가면서 척수, 복강내 장기, 다리에 혈액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앞에서 본 해부학적 분류에 따라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대동맥 박리는 A형 대동맥 박리라고 하고, B형 대동맥 박리는 하행 대동맥만을 침범한 박리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non-A, non-B 타입 대동맥 박리가
추가되었는데 상행 대동맥은 보존된 상태에서 대동맥궁을 침범한 박리를 뜻하게 되고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의 응급도를 가지게 됩니다.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면 내막과 외막이 분리되면서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인 진성내강과 내막과 외막 사이가 분리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가성내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성내강에 혈전이 생기면서 피가 통하는 것을 막거나 가성내강의 압력이 증가하여 진성내강이 쪼그라들면서 장기들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관류장애, 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류장애 허혈은 대동맥이 연결된 심장, 머리, 그리고 다리 끝까지 어느 부위의 혈관에서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동맥 박리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40% 환자분들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가 일어날 때는 혈관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환자에서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 앞가슴, 날개뼈 사이 등에서 느끼게 됩니다. 대동맥 박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통증의 위치가 가슴에서 등으로 혹은 등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세 개이던 대동맥이 박리가 되면서 바깥쪽에 외막만 남아있기 때문에 약해진 혈관벽이 터지면서 피가 심장을 눌러 심낭 압전이 생기면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흉곽으로 피가 새서 실혈이 일어나면 저혈압 및 쇼크,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앞서 관류장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피가 통하지 않는 허혈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심근경색 즉삭이 발생하면서 가슴을 쪼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머리의 혈관에 피가 잘 공급되지 못하면 뇌경색, 반신마비, 실신, 의식소실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의식소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에 통증 같은 증상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뇌 병변만을 검사하다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척수가 허혈이 생기면 하반신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장허혈에 의한 복통, 콩팥, 간, 혈관이 막혀 콩팥부전, 간부전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쪽 다리로 가는 혈류가 관류장애가 생기면 하지마비, 하지의 통증, 감각소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했던 A형 대동맥 박리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초기에 등 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나중에는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보시면 대동맥 박리가 찢어져 있는 듯한 혈관 모양이 나타나고 다리로 가는 혈관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 병내 혈증은 대동맥 박리와 굉장히 유사한 질환으로 시청자분들께서는 대동맥 박리의 전 단계 혹은 약한 대동맥 박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대동맥 박리와 다른 점은 대동맥 병내 혈증에서는 내막 파열이 없이 중막에 피가 나면서 혈액이 고여 부풀어 있는 모양을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대동맥 주변으로 초승달 모양의 혈정이 관찰되게 됩니다. 병내 혈정도 언제든지 대동맥 박리로 진행할 수가 있어 고위험 환자에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관통성 죽상 경화성 궤양은 대동맥벽에 저는 환자분들께 혈관 찌꺼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죽상 경화반에 의해 딱딱해진 혈관벽이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이 되고 중막까지 궤양 모양으로 파이게 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주로는 하행 대동맥에서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통증과 함께 급성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런 대동맥 궤양도 대동맥 박리, 대동맥 파열로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에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질환에서는 대동맥류가 가장 대표적인 대동맥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동맥류라는 질환은 동맥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질환인데,
정상 혈관의 크기의 50% 이상을 늘어났을 때 동맥류라고 하게 됩니다. 대동맥에서는 대동맥 근부, 상행대동맥, 그리고 지팡이 부분인 대동맥 군까지 45mm 이상 늘어났을 때 대동맥류로 정의하고 있고, 하행대동맥, 특히 복부대동맥에서는 30mm 이상 늘어났을 때 대동맥류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자체는 웬만큼 늘어나지 않고서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크기로 대동맥이 늘어났을 때는 주변 장기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불편감, 답답함을 호소할 수가 있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신경을 눌러서 쉰목소리, 살해 들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풍선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터지는 일이 발생하듯이 대동맥류도 계속 늘어나다 보면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파열 직전에는 굉장히 심한 대동맥 박리와 같은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완전히 파열이 돼버린다면 쇼크나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박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동맥 주변에는 또한 식도와 기도도 지나다니게 되는데, 가끔씩 식도와 기도가 연결되는 누공이라는 길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동맥에 있는 피가 기도하고 식도로 대량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량의 각혈, 토혈을 하는 아주 응급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류의 위험인자는 대동맥 박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만성 대동맥 박리가 있을 때, 대동맥 궤양이 있을 때 약해진 벽이 늘어나면서 대동맥류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동맥류는 모양에 따라 대동맥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방추형 대동맥류, 한쪽만 늘어나는 낭성 대동맥류가 있는데, 보통은 낭성 대동맥류가 파열의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류는 그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 흉부 대동맥류, 흉복부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류로 나누고, 그 모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흉부 대동맥류는 대동맥 근부에만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상행 대동맥까지 진행할 수도 있으며, 처음에 상행 대동맥에서 시작하여 대동맥 근부까지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동맥 궁 부위에서 대동맥이 늘어나서 앞뒤 상행 대동맥, 하행 대동맥으로 병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동맥이 생긴 모양, 범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 방법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흉복부 대동맥류는 5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흉부와 복부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동맥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부위도 굉장히 크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높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최근에는 흉복부 대동맥류에서도 꼭 개흉, 개복뿐만이 아니라 스텐트 이식편을 활용한 혈관 내 수술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횡격막 아래, 복강 내에만 대동맥이 국한된 동맥류를 뜻하는데, 양쪽 콩팥으로 가는 콩팥 동맥과의 위치관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관계에 따라서 수술적 접근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분류 방식과 별개로 대동맥류가 있는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양쪽 장골동맥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도 흔하여 보통은 장골동맥까지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퇴행성 질환 말고도 유전성 질환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판 증후군은 3,000명에서 죄송합니다. 10,000명인데 10,000명당 1명꼴로 태어나게 되는데, 보통은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전성 질환이지만 25%에서는 부모에게 병이 없어도 새롭게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로이스티츠 증후군은 이러한 다양한 유전자에 침범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고, 엘러스 단러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혈관형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하면서 5,000명에서 20,000명의 1명꼴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대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판 증후군을 먼저 보면 환자분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큰 키에
손가락, 발가락이 굉장히 길고 관절이 유연한 게 특징이며 눈은 수정체가 이탈이 되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있고 너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 오목가슴, 새가슴이 흔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합 조직의 약화로 심혈관 질환 쪽으로는 승모판막 탈출증이 흔하며 우리의 오늘의 강의의 중심이 되는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가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로이스디치 증후군은 전체적으로는 말판 증후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 사이가 먼 게 특징이고 목젖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키는 말판 증후군 환자들은 대부분 매우 큰데 반해서 로이스디치 환자들은 키는 정상인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승모판막 탈출증이 같이 호발하고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가 많이 발생하며 정말 심한 동맥에 굴곡이 져 있는 것들이 로이스디치 증후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상 양상들을 다 알기는 어려운데요. 유전성 대동맥 질환은 그 위험성 때문에 퇴행성 대동맥류보다 조기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퇴행성 대동맥류가 만약에 예를 들어 55mm 이상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유전성 대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혈관의 조직 결합들이 굉장히 약해서 예를 들어 40mm, 45mm 더 작은 사이즈에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전성 대동맥 질환들이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자녀분들의 50%에서 유전자가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판 증후군, 로이스디치 증후군, 엘러스탈로스 증후군들의 가족들이라면 혹은 흉부 대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동맥류가 있는 환자들 6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대동맥류가 발생한 환자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동맥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급성 대동맥 증후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급성 대동맥 증후군은 가장 응급한 형태의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A형 급성 대동맥 박리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1시간에 0.5%씩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관상동맥을 침범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대동맥이 파열하여 심낭 압전 혹은 실혈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 수술 전에 이미 심각한 관류장애, 장이나 간 등의 관류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사망률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초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형 대동맥 병내 혈종은 대동맥 박리보다는 예후가 양호하지만 언제든지 대동맥 박리로 진행할 수가 있어 고령의 환자, 수술 전 대동맥의 크기가 45mm 이상인 환자, 이 혈종의 깊이가 10mm 이상인 환자는 그런 고위험 환자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관통성, 죽상, 경화성 궤양이 있는 환자들에서도 혈종이 동반되어 있다면 응급수술을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행 대동맥을 인조의 혈관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 이때 내막 파열 부위를 제거하거나 스텐트 이식편을 이용하여 파열 부위를 막아주고 진성 내강으로의 혈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관류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동맥 박리 범위와 내막 파열의 위치에 따라 상행 대동맥만을 치료하기도 하고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 궁을 같이 혹은 대동맥 근부를 같이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발달된 기술인 프로즌 엘리판트 트렁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양의 스텐트 이식편, 스텐트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내막 파열 부위를 막아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넌A, 넌B 타입의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궁이 박리가 된 것인데 CT상에서 내막 파열의 위치를 확인 불가할 때는 약물 치료만 할 수도 있지만 대동맥 파열 부위가 대동맥 궁에 있으면 개용적 수술적 치료를, 하행 대동맥의 내막 파열 부위가 있다면 시술이 적합한 경우에는
개움이나 개복을 하지 않고 다리 혈관을 이용해서 혈관 내로 스텐트를 집어넣는 흉부 혈관 내 대동맥 수술을, 이게 보통은 시술하는데 부적합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개용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행 대동맥에 대동맥 박리가 일어난 B형 대동맥 박리의 경우에는 복잡 박리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관류 장애가 있을 때, 대동맥이 완전히 파열됐을 때,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혈관 내 수술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시술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용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위험 모양을 가진 B형 대동맥 박리 환자에서는 복잡 박리,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3개월 이내에 시술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없는 저위험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용 수술과 혈관 내 수술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개용 수술은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 근부를 수술 가능한 근치적 치료 방법이 되겠지만, 수술할 때 심장을 정지시켜야 되고 온몸에 피가 흐르지 않은 순환 정지라는 작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에 피가 돌지 않게 되면서 허혈성 장기 손상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 됩니다. 혈관 내 수술은 굉장히 짧은 수술 시간과 짧은 회복 기간, 낮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양 자체가 혈관 내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특히 A형, 그러니까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질환에서는 사용이 불가해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맥류는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서 더 이상 크기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게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혈압 조절을 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여 대동맥이 더 이상 늘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고,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언제 증상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서 주기적인 CT 촬영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상행 대동맥류는 5.25cm가 넘어가거나 5.75cm가 넘어가면 대동맥 박리, 대동맥 파열 등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하행 대동맥은 6cm 이상 6.5cm가 넘어가면 대동맥 박리, 대동맥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은 55mm가 넘어가면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편하겠습니다. 더 작은 사이즈의 대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환자의 상태, 동반질환 여부, 그리고 아까 잠깐씩 말씀드렸던 해부학적 위험 요소, 그리고 유전질환이 있을 때도 는 55mm가 되지 않더라도 40mm, 45mm, 50mm에서도 꼭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사이즈에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행 대동맥 경우에도 개용, 개복 수술, 그리고 혈관 내 수술, 아니면 이렇게 개용 수술과 혈관 내 수술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환자 특성에 맞는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입니다. 수술 후에도 혈압 조절, 고지혈증 치료가 주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체력 수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위험, 이익을 고려하여 고려한 운동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 3, 4회에 중강도
중강도 동적 운동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은 걷기, 짧은 달리기, 야구, 소프트볼 등이 되겠고 축구나 아니면 헬스 같은 운동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 부딪힐 수 있는 스포츠,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것은 합병증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오늘 강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보통 무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 특히 상행 대동맥의 병변이 있을 때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행 대동맥의 병변이 있을 때도 관류장애 혹은 대동맥 파열 등 여러 합병증이 동반되었을 때는 병내혈정, 대동맥 궤양이 있다 하더라도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고 혈압 조절, 고지혈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수술 혹은 시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개별 위험 인자에 따라서 40mm에서 55mm까지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전성 대동맥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너무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수술 후에는 저중강도 동적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였는데요. 대동맥 질환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Q&A를 하겠습니다. 이상현님, 네, 대동맥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혈관염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질환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혈관염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염 때문에 대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혈관염 때문에 오늘 주 강의 주제에는 없었지만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아까 관류장애랑 비슷하게 여러 몸에 허혈 증상이 나타나면서 하지에 피가 자라면서 통증이 유발된다거나 팔다리 혈압차가 생긴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꼭 수술해야 되는지는 각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동맥 질환이 이상현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대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도 잘 생기나요? 질환이 뇌졸중과도 비슷한 것 같네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대동맥 질환이 퇴행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과도 연관이 있고 뇌졸중의 종류 중에 뇌혈관 동맥류도 있습니다. 그러한 뇌혈관 동맥류가 일어나는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뇌졸중과도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루베리님, 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이는 75세이고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대동맥궁에서 동맥경화성 석회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하라는데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고 40대 후반에 뇌경색이 왔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버님 이제 연세가 75세고 대동맥궁에서 동맥경화성 석회, 아까 말씀드렸던 죽상경화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대동맥이 크게 늘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CT까지 찍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고 동맥 경화성 석회화가 있는 것 있다면 대동맥도 좀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CT를 봐서 모르겠지만 위험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위험 요소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볼 수가 있겠고, 이 대동맥이 아까 말씀드렸던 55mm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단계에 가면은 6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진료를 보셨던 주치의 선생님하고 건강검진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흑황구님, 우성 유전이 꽤 많네요. 보통 열성 유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유전성 질환은 우성 유전도 있고, 상염색체 우성 유전도 있고, 상염색체 열성 유전 혹은 성염색체 유전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설명드렸지 않지만 대동맥 질환 중에 성염색체와 관련된 유전 질환도 있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그 표에서 자세히 보면은 대동맥 질환과 연관이 있는 유전 질환은 대부분 우성 유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 중에 유전 질환을 진단받은 대동맥 질환이 있을 때는 가족분들도 한 번씩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이제 꼭 싸지만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블랙펄님, 그렇다면 고혈압이 있고 혈압이 많이 높으면 CT 같은 걸 미리 좀 찍어봐야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돌아가시는 데까지 대동맥이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제 엑스레이에서 대동맥이 늘어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면 CT 같은 걸 찍어봐야 되겠지만 CT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조영제를 쓰면 콩팥에도 안 좋고 CT 자체도 방사성 노출량이 많고,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할 때는 CT를 꼭 찍는 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서 찍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어보는 걸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현님, 대동맥 질환이 있으면 다른 인체 혈관에도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이상현님, 아까 전에 혈관염 같은 이제 질환을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혈관염이 있다 그러면 혈관염 종류에 따라서 작은 혈관을 침범하는 혈관염도 있고 큰 혈관을 주로 침범하는 혈관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유전질환들도 유전질환에 따라서 혈관을 침범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당연히 없는 환자분들보다는 높다고 해야 알 수가 있고, 퇴행성 변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혈관에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죽상 경화증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동맥류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가이드라인에서도 관상동맥 혈관을 꼭 검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혈관들도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 문제는 이상현님, 뇌혈관 문제는 MRA를 하던데 대동맥도 MRI 되나요? 물론 대동맥도 MRI를 찍어서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과 다르게 대동맥은 심장에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MRI 같은 경우에는 CT보다는 촬영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확하게 대동맥 사이즈를 보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질환을 검사할 때는 CT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영도님. 교수님 말씀 듣고 유전적 영향 받은 것과 혈압, 고지혈증 관리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네요. 운동도 다 좋은 게 아니었군요. 모든 질환, 특히 심혈관계 질환들이 마찬가지인데 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젊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도 그렇고 대동맥 질환도 그렇고. 하지만 이미 병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 너무 극심한 운동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정상적인 고혈압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헬스장에 가서 100kg, 150kg 이런 무거운 중량의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200, 220까지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대동맥이 많이 늘어나고 약해져 있는 분들은 혈압 때문에 대동맥이 뻥 터지거나 아니면 찢어지면서 박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유전적 질환을 가진 분들은 결합 조직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대동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잘못해서 축구를 하다가,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딪히게 되면 대동맥이 완전 파열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격한 운동, 너무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영도님, 폐색전증 시술을 받으셨겠죠? 받은 사람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폐동맥과 대동맥은 바로 옆으로 지나가긴 하는데 병의 발병 기전들이 달라서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 고혈압이 없어도 대동맥 박리가 생길 수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전 질환들이나 아니면 혈관염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혈관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 응급실에 대동맥 박리로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본인은 평상시에 매우 건강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전혀 없이 병원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재앙이 생기냐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지내셨을 가능성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드렸는데 대동맥 질환,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리고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내가 이 병이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황망하고 겁이 나는 질환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광명중앙대 병원 심장 혈관 흉부외과 팀 언제나 응급수술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